오드리 헵번의 어린 시절에는 명성으로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1929년 5월 4일 브뤼셀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여러 언어를 배우며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 풍족한 겉모습 뒤에는 평생 그녀를 짓누를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오드리가 6살 때 아버지 조셉 빅터 앤서니 러스틴이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그녀의 안정감은 산산조각 났고 그로 인해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훗날 그녀는 그것을 자신이 겪었던 가장 깊은 트라우마 중 하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아함과 성공을 거둔 후에도 그 버림받았다는 아픔은 결코 그녀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몇 년 후 그녀는 더블린에서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 재회는 어떤 설명이나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단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만을 되살려줄 뿐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오드리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감정적인 상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그녀는 10살 때 네덜란드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았습니다. 나치 통치 하에서의 삶은 매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굶주림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훗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궁핍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드리는 네덜란드 대기근 속에서 주워 모은 것으로 연명했습니다. 쐐기풀, 튤립국은, 빵 부스러기 하나하나로 굶주림의 고통을 달랬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마르고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랜 기아의 흔적이 그녀의 몸에 고스란히 남았고 이는 평생 그녀를 괴롭힐 건강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오드리는 그 시절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지 자주 떠올렸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또래의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결국 그녀를 인도주의 활동, 특히 유니세프에서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열정으로 이끌었다. 굶주림, 테러, 그리고 슬픔을 직접 경험한 오드리 헵번은 말년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하며 개인적인 슬픔을 영원한 공감으로 승화시켰다. 오드리 헵번이 영화계의 우아함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자리매김하기 전 그녀의 마음은 발레에 있었습니다. 춤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율과 헌신에 기반한 꿈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기에도 그녀는 그 꿈을 꿋꿋이 지켜나가며 네덜란드 저항군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밀리에 발레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음울한 공연들은 용기와 헌신, 그리고 공포가 지배하던 시대에 잠시나마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전쟁 후 오드리는 런던으로 이주하여 유명한 마리롬 발레 학교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이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전문 무용수가 되기에는 기술적 정확성이나 체격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자신은 또래 무용수들의 기량에 미치지 못하며 키와 넓은 발이 획일성을 중시하는 엄격한 환경에서 불리한 요소임을 인정했습니다. 거절은 상처가 되었지만 오드리는 춤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시작했지만 발레 수업을 받으며 움직임에 대한 애정을 모든 배역에 불어넣었습니다. 오랜 기간 바텐데어로 일했던 경험이 그녀의 스크린 속 아름다움을 탄생시켰습니다. 발레계는 그녀를 잃었지만 할리우드는 큰 이득을 얻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녀는 대중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의 휴일과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보여준 오드리 헵번의 유명한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는 자기 비판적이고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더욱 온건한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화를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나이 드는 것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들 루카는 어머니가 인생에는 계절이 있고 나이 드는 것은 단지 또 다른 장일 뿐이며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연약한 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영원한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1952년 그녀는 사업가 제임스 헨슨과 약혼했는데 그녀는 이 만남을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동화 같은 미래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드리는 곧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쁜 생활 방식 때문에 두 사람은 영원히 떨어져 지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상보다 확신을 택한 그녀는 약혼을 파기하며 결혼할 때는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녀는 낭만보다는 깊이 있는 관계와 헌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이는 이후 그녀의 모든 관계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그레고리 픽의 모임에서 배우 멜 페레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고 1954년에 결혼했습니다. 함께 TV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오드리가 유명해지면서 결혼 생활은 복잡해졌습니다. 1960년 아들 숀의 탄생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고, 유명인으로서의 삶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페레르가 지나치게 독단적이라는 소문이 돌며 그의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오드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점점 심해지는 불균형이 그녀를 서서히 지치게 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희망은 점차 실망으로 바뀌었고 14년간의 결혼 생활은 1968년에 끝났다. 그 관계는 오드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어머니가 된 것은 그녀에게 영원한 의미를 부여했다. 숀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위안과 삶의 목적을 주었고, 사랑은 변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멜 파레오와의 이혼 후 오드리 헤번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중해 여행을 하던 중 이탈리아 의사 안드레아 도이를 만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1969년 결혼한 오드리는 좀 더 편안한 미래, 어쩌면 더 많은 아이, 느긋한 삶, 그리고 일에 얽매인 고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오드리 헤번은 1970년에 아들 루카를 얻는 행운을 누렸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아이는 그녀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 깊은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여러 차례 유산을 경험했는데, 특히 1959년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촬영하던 중 겪었던 가슴 아픈 유산은 그녀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훗날 유산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의 이혼이나 아버지의 실종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털어놓았다. 루카의 탄생은 단순한 행복을 넘어 힘겹게 얻은 슬픔의 승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 생활에도 슬픔이 있었다. 명성과 거리감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이는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고, 오드리가 일하러 나갔을 때 어린 여자들에게 눈독을 들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잦은 배신으로 낙관적인 분위기는 서서히 사라져갔고, 결국 1982년에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오드리는 루카를 아버지 곁에 두기 위해 이탈리아에 남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아들 샤가 나중에 회상했듯이 도이는 루카를 찾아오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오데우리 헤베어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사랑스럽고 강인한 모습으로 또다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오드리 헵번의 사생활은 여러모로 실망스러웠지만 마지막 로맨스는 오랫동안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평온한 기쁨을 선사했다. 1980년 그녀는 네덜란드 배우 로버트 발더스를 만나면서 흔치 않지만 매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평온함을 경험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오드리는 자신들이 누구 못지않게 부부나 다름없었다고, 비록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부부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올데오스 역시 아내를 잃은 홀압이었고, 그는 오드리에게 안정감과 친절함, 그리고 부담 없는 태도를 주었습니다. 오드리는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이 그림은 그녀의 아들 샤와 루카를 중심으로 그려졌습니다. 이전 유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된 기쁨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낸 삶 속에서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오드리는 말년의 가정, 선택한 직업, 그리고 인도주의적 봉사를 평온한 확신으로 조화롭게 해냈는데, 이는 그녀가 겪어온 모든 고난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1989년 오드리는 월더스와 함께한 9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회상했다. 아들 샤가가 나중에 말했듯이
그녀는 마침내 유명세나 비현실적인 야망에 부담 없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이러한 평온함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그녀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1992년 말 소말리아를 인도적으로 방문한 후 오드리는 심한 복통을 겪었습니다. 검사를 위해 스위스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시더 시나이 메디컬 센터로 이송된 그녀는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희귀위암인 가성복막선암이 수년간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도했지만 예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드리 헵번은 놀라운 품위로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로버트 월더스는 훗날 그녀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중에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 특히 유니세프를 통해 도왔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인도주의 활동으로 같은 해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웨얼데오는 1993년 오드리 헵번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키며 그녀가 평생 갈망했던 애정과 동반자 관계를 베풀었습니다. 할리우드가 오드리 헵번의 말년을 규정짓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던 삶을 영원한 빛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소박하지만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스위스 고향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너무 허약해서 일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꽃으로 가득 찬 전용기가 그녀를 로스앤젤레스에서 토하나주로 데려다 주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아들 로버트 월더스와 친한 친구이자 디자이너인 후버드 지보니가 마련해준 조용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 시간을 내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라고 회상하며 투병 생활 속에서 보기 드문 따뜻함과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휴가가 끝난 후 그녀는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낮에는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 기분이 내키면 정원에 나가 주변의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즐기곤 했습니다. 오드리는 1994년 1월 20일 63세의 나이로 조용히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비범한 삶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영향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토샤나주 마을의 교회에서 조용하지만 매우 가슴 아픈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고인의 아들 로버트 월더스, 전 남편 멜 파레오와 안드레아 도이, 그리고 가까운 친구인 그레고리 팩과 후버데 지보니가 참석했습니다. 팩은 고인을 기리며 라반드라나트 토르의 영원한 사랑을 낭송했는데 이는 우아함과 자비심 그리고 조용한 용기로 유명했던 고인에게 어울리는 추모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텔레오부터 네데올란드 왕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각지에서 꽃이 보내졌고 이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유산은 사회도 계속해서 기려졌습니다. 그녀는 199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진 허셸 인도주의상을 사후에 수상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lways에서 천사 역을 맡은 그녀의 마지막 스크린 출연은 평생을 공감으로 가득 채운 그녀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데올샤의 관점에서 오드리 헵번의 유산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고난과 그녀가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왔다. 그는 어머니가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에도 잘 어울렸을 것이라고 믿으며 누구보다 사진이 많이 찍혔던 어머니를 두고 농담삼아 인스타그램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오드리 헵번의 진정한 강점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합니다. 오드리는 가사가 아니라 멜로디가 중요했고 연기력보다 존재감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진정성이 있었고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숀과 그의 이복 형제 루카는 오드리의 대중적 이미지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며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숀에게 있어 가장 큰 유산은 명성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녀는 복도 건너편에 사는 작은 검은 드레스를 입은 소녀인데 그가 말했듯이 결점이 많은 아이였다. 하지만 바로 그 결점들이 그녀를 더욱 특별하고 기억에 남게 만들었다. 시오는 그 열정을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해 전쟁의 슬픔에서 인도주의적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여정을 담은 어린이 책 꼬마 오드리의 백일몽을 공동 집필했다. 아이메시지는 명확하고 시대를 초월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도 인내와 연민으로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드리 헵번을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전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모습 이면에는 말없이 슬픔에 잠긴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 쇼는 연이은 상실로 인한 슬픔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데우리는 어머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여러 차례 유산을 겪었고 그중 한 번은 만삭에 가까운 시기에 겪은 비극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샤는 그 고통이 지금까지 느껴본 어떤 것보다도 심했고 심지어 부모님의 이혼이나 아버지의 유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결코 아물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모자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쇼네은 오드리가 마침내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이루어진 것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치유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훨씬 이전에 이미 다져져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지배를 받던 네덜란드에서 기아, 불안, 불확실성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쇼에게 혹독한 겨울에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침대에 누워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쇼에게 생존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만남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은 그녀의 연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 결국 평생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굶주림을 경험했고 특히 유니세프 활동을 통해 같은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데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었던 오드리에게도 개인적인 고난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애의 마지막에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봉사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스타일 아이콘이 아니라 인내와 공감, 그리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우아함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치유하고 베풀어주는 불굴의 의지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